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하반기부터 인천 지역 대중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택시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올릴 예정인데요. 노동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인천시. 조정안을 보면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7, 8년간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과 적자폭 증가 등으로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 추진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경제 위기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가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으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현 정부는 감세 정책을 실행하고 이제 공공운용도 올린다고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조차도 이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상태. 의견 청취와 소비자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노동계는 시민 목소리와 요구부터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교통요금 인상만이 답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나마 줄어든 교통수요를 더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영종 자기부상 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변경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멈췄던 자기부상 열차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2단계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열차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까지 6개 역사 6.1km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무료로 운행했습니다. R&D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는 3,138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기부상철도를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워터파크역을 뺀 5개 역을 하루 6시간 30분 간격으로 주 6일 동안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월 중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2018년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후보 노선으로 반영된 영종 자기부상 열차 2단계 사업입니다. 용유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과 왕산 해수욕장, 국제 업무 지역 사이 5개 역 9.37km 구간으로 사업비는 4,960억 원에 이릅니다. 인천공항 연계 물류도시 건설과 용유도 등 국제관광단지 활성화, 영종국제도시 내 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초 해당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가 0.11로 나왔습니다. 노선 주변 지역이 주거 밀도가 낮은 교외 지역으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기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기부상열차 1단계 궤도 변경과 관계없이 2단계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빠질 것이 유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인천시의 영종 자기부상 열차 2단계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백지화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기부상철도 건설에는 연구개발비로 정부 예산 1,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개통 당시에는 국내 도시철도는 물론 해외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건설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시속 110km급 도시형 자기부상철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전시용 차량에 이어 2006년 실용화 모델 개발에 성공해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2년까지 인천공항 시범 노선을 건설해 3년여간의 시운전, 안전점검을 거쳐 개통했습니다. R&D 비용과 건설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4,149억 원. 국토부는 도시철도 건설 시 자기부상철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지자체에 자기부상철도를 건설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출 실적도 전무합니다. 자기부상철도는 인천공항의 시범 노선으로 건설한 게 유일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3단계 건설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가 자기부상철도 연구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도 좀 기회가 된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6년부터 해서 지금 운영을 해왔지만 또 기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주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는 현실이고요. 이런 가운데 신교통수단으로 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면 전차, 트램의 강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사업비. 킬로미터당 사업비는 자기부상철도 500억에서 600억, 트램은 200억에서 250억 수준으로 트램이 최대 3분의 1로 저렴합니다. 송도 트램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 실증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5, 6도선 트램 착공을 앞둔 부산 등 국내에서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10개 도시 24개 노선에 이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대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인천시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마지막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가좌 나들목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총 4.51km입니다.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총 5,04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천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 올해 안에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규모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좀 무사히 통과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일반화되는 인천대로나 주변 원도심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과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는 인천대로 지하도로 상부 구간에는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인천 갯벌에 어패류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닷물에 고립돼 4명이 숨졌는데요. 해경은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남해안과는 다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중구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남성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해경이 구조정을 타고 출동합니다. 있어! 잘 버텨주셨습니다. 잘 버텨주셨어요. 해경은 빠르게 남성을 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같은 장소에 또 다른 남성은 힘없이 늘어져 구조를 기다립니다. 출동한 해경의 팔을 겨우 붙들고 구조정으로 와보지만 사다리를 올라가기조차 힘듭니다.
힘내세요. 저희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 왔어요. 내민 손을 붙잡고 다행히 구조정에 오릅니다. 모두 갯벌 활동인 해루질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사고입니다. 봄철과 여름철이 되면서 해루질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 사고는 모두 230여 건. 특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1명이 숨졌고 지난해엔 3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인천 앞바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루질 하실 분들은 내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갯골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천의 그 조수간만해차가 심해요. 조수간만이 심하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갯골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해안하고 다릅니다. 그 점을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해경은 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다양한 해양 안전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갯벌을 찾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맨홀로 하수가 역류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해 이런 문제로 맨홀에 사람이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남동구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도입했는데요. 최대 3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 위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폭우로 도로 아래 배수관이 넘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린 겁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선 이 맨홀 구멍에 빠져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이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거리,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힙니다. 맨홀 뚜껑을 열자 그물망으로 된 철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락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수구 덮개 아래에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중을 최대 300kg까지 견딜 수 있어서 혹시 모를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 깊이는 지역에 따라 최대 5m가 넘는 곳도 있어 사람이 추락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사람은 물론 차량 바퀴가 빠지더라도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맨홀 내 보행자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침수 취약 지역, 그다음에 하수 역류 지역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시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동구 지역 내 맨홀 개수는 17,000여 개. 남동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65곳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향후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음주와 노상방뇨 등을 하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동구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입니다. 광장 일대에선 오전 시간부터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와 노상방뇨 등 주취자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출근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새벽부터 술 먹고 있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새벽에도. 그럼 이거 빨리 없어져야지. 애들한테도 교육도 안 좋고 막 어느 때는 막 바지도 벗고 있고 막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동구가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동구는 북광장 일대에서 음주 행위를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무질서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순찰과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주취자에겐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동구는 주취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TF팀도 구성했습니다.
인천역 국광장은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치자 문제 때문에 우리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서 이번에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공직자 그리고 또 중부경찰서 또 지역 주민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을 좀 찾아서 주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동구는 평소 음주 행위가 잦은 벤치와 화단 경계석도 철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들을 통해 북광장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영향 지역에 청라 일부 지역이 빠졌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갈등은 주민협의체 명단 공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청라 3동 주민들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18년 환경영향조사에서 청라 3동 일부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매립지 공사는 당시 직접 영향권 내에 거주민이 없어 제외됐다고 반박하는 상황. 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영향조사에서 청라 일부가 포함된 만큼 주민지원협의체에 청라 3동 주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매립지 영향 지역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피해 지역이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질타합니다. 지역 고시가 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반입되면 반입 수수료의 10%, 또 기차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돈을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영향지역 주민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지역을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 주민들은 굉장한 혜택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영향지역 고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민지원협의체 명단을 6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립지 영향 권역에 청라 3동이 포함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촌 지역이 아직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구성은 저희가 이미 했고 양촌 지역 구성하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주민분들은 현재 주변 영향 지역이 아니셔서 청라 3동 주민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분 중에 안 계십니다. 청라 3동 주민들과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면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되겠죠. 응급실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 취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정선군 40대 남성 A씨가 벌목 작업 중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인력이 없는 상황. 결국 A씨는 간단한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원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응급지열만 마친 채 2시간 동안 차로 이동한 겁니다. 일단 정선병원을 가긴 가는데 가도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강릉이나 원주 쪽에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지난 3년간 정선소방서가 출동한 응급 상황은 한 해 평균 23건. 대부분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1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군립병원 내 응급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선군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이 군립병원 응급실엔 응급의학과나 마취과가 없어서 간단한 치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응급 상황 시엔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응급의료 현실을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혈압약만 타 먹으니까 아팠다 하면은 원주나 강릉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지. 이 지역에는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응급실에 가면 조치를 안 하고 제천명지병원으로 보내. 어저께도 어떤 사람 가서 CT 찍는다고 다 접수했는데 명지병원으로 가라고 이걸 다 써줘.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강원도 내 119 신고 환자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은 10,000명당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월, 평창, 정선 등 강원 남부 내륙권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군다리 병원은 지금 작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마취과 이런 선생님들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또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 공정봉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오셨으면은.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 공공의료 현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한 곳도 없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의료 실태 살펴봤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들다가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계도 끊어주고 뼈도 끊어주고 여기 일곱 만절 놓고 수술했어. 여긴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긴 전염외과에 여긴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한 해 이송하는 소아응급 환자는 5천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갖춰 있지 않아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도 전무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월수금 토요일에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명을 웃돌던 소아과 전문의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단 1명밖에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간 외에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해당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송 시간이 평균 1시간으로 떱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이 코로나 의심 환자 전문의 부재 등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산 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000명 수준. 이 중 12%는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 우리 아동들이 집에서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탁과 대비 현저히 낮은 소아과 진료 수가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의사 한 명당 업무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소아과의 낮은 수가.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올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높은 월급을 주고 한 명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잣대로 꼽히는 소아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족한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대구 달성군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치고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애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달성군은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뉴스가 우리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우리 인천 지역의 다양한 업사이클 사례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더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로 자동차 폐가죽을 활용해 가방과 벨트를 만드는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지구를 위한 투자란 기치를 내걸고 새 활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폐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자동차들이 이곳에서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 가운데서 특히 이 폐시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나로드니는 폐자동차에서 나온 가죽 시트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 벨트 등 생산 품목이 다양한데요. 최근엔 자원순환 교육용으로 제작된 DIY 제품도 인기입니다. 그럼 이거 가죽은 어디서 보통 수급해 오세요? 폐차장에서 폐차되어지는 가죽을 가져오는데 폐차하기 직전에 저희가 먼저 가서 가죽만 뜯어와요. 근데 그건 원래 파쇄 잔재물로 폐차장에서 전부 버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져다가 이렇게 새 원단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패션 회사를 운영하던 엄 대표가 폐차 가죽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출발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우연하게 폐차장을 갔다가 에쿠스나 그랜저의 좋은 가죽들이 수명이 남아 있는데도 그게 모두 버려지고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태워진다고 해서 그냥 호기심에 먼저 그 가죽 좀 달라고 그래서 막 갖고 와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 소나 양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 온실가스는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 동물의 가죽을 공급하기 위해선 여러 약품 처리가 필요한데 이때 폐수나 유해물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이미 사용한 가죽을 활용하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어 환경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질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발굴해서 이렇게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패션이나 이 디자인 쪽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이런 패션 업계나 디자인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이어 만든 자동차 시트.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죽에 금형을 찍어 새로운 가죽을 만드는 특허 기술까지 출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분명합니다. 소재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원을 먼저 저희가 뭔가 자원을 받아서 폐자원을 받아서 그거를 업사이클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것도 부족하고 대부분 공정이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이라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떤 고객님은 너네 쓰레기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왜 비싸?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버려졌지만 그걸 새 거로 만든다. 그럼 당연히 새 거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소비자분도 내가 지구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당연한 가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ESG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인천시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도 좀 갖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폐자원의 재활용.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을 고민하는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자원 선순환 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지역경제 김지영입니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하면서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의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시의회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한 걸 질타하는 겁니다. 해당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엿새 전인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 대책위 분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그 간절한 바람에 보류로 답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결의안이 특별법 통과 전에 제정됐다면 보다 강력한 피해 구제 대책안이 반영될 수도 있었다고 질타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있는 시민들을 대변해야 될 이 인천시 의원들이 그 종이쪽지 한 장, 사회적 재난, 특별 재난,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에게 좀 더 강력히 요구하자는 그런 선언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특별법에서 제외된 선지원, 후환수 등이 결의안이 먼저 통과됐다면 반영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이번 결의안 보류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세입자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주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인천시의회 결정이 그리고 전략적 판단으로 시민들이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회 결정이 바로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국회와 정부 규탄 시위와 더불어 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일부 노동자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천시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급식실 업무 환경을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 아침부터 수백 명분의 식자재를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특히 급식 노동자를 위협하는 건 미세먼지 조리흉입니다.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데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인천에서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 노동자는 이미 3명. 결국 인천시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공립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9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존 사업의 급식실 현대화 중에 그 37개 교에 대해서 환기 설비 개선을 반영하고 폐암 확진자 발생 교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50개 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후 2025년부터 26년까지 387개 교에 대해 전면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기술 인력도 충원합니다. 또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대상 기준을 기존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에서 전체 급식 종사자 가운데 희망자로 확대합니다.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비와 범주별 1회 추적 검사비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급식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컨텐츠를 개발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혹시 이동 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택배나 음식 배달 등 일하는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땅한 휴식 공간 등이 없어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천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남동구 의회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택배를 실은 차량이 들어옵니다. 배달해야 할 상자를 꺼낸 뒤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리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은 차 안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막 뛰어다니는데 막 지치잖아요, 금방. 요즘 날씨도 덥고. 그냥 차에서 쉬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도 쉴 곳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콜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오토바이 위에 걸터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편의점 아니면은 저 길가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 노동자들.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남동구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리더분들이 매월 그 산재보험료랑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도 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법률 지원도 해주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이 주된 내용. 대표 발의한 김재남 의원은 과거 택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남동구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신차 영업을 했었는데 급여가 한 50% 이상 줄어들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잡을 알아봤고 거기서 이제 배달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콜이 줄어든 시간이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오토바이 위에서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우리 라이더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배달, 배송 관련 종사자 수는 약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역엔 이동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설치돼 있지만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상임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